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주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오래고기 먹은 후 커피 마셨다는 진술 확보.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로 보이죠. 경북 봉화에서 마을 주민 4명이 함께 오리고기를 먹고 잇따라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초 식중독이 아닌가 의심이 됐는데 국과수 분석 결과 예상치도 못한 성분이 발견됐어요. 예, 앞서 초복이었던 지난 15일 봉화군 봉화읍에서 경로당 회원 41분께서 마을 내 음식점에서 다 같이 오리 주물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테이블마다 오리 주물럭이 큰 그릇에 담겨져 나왔고 각 테이블마다 나누어 먹는 식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식사를 마친 이후에 주민들은 각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흩어져 개별 활동을 했는데 식사를 마친 지 3시간 정도 지나자 주민 중 3명 정도가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두 여성에게는 의식 저하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한 여성은 심지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나누어 먹었던 여성에게도 그 다음날 오전 상태가 악화되는 증상이 보여서 곧장 안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보였던 증세는 평소에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식중독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과는 매우 달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호흡 곤란이라든지 침 흘림 증상이 있었고 또 근육 경직까지 발생해서 결국 이것이 무슨 증세냐라고 해서 피해 여성 4분의 위에서 검출을 해봤더니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네.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인 이 4명은 알고 봤더니 모두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리 주물럭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한 명이 이들과 같이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은 같이 음식을 먹었지만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네,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었긴 했지만 오리고기를 이들 4명만 먹은 건 아닐 텐데 농약 성분에 중독됐다는 게 좀 의아했는데요. 피해 주민 4명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군요. 예, 경북경찰청은 17일 참고인들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식사 이후에 커피를 마셨다라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고요. 또한 경로당 회원들이 평소에 시원한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냉장고에다 커피를 미리 타서 여러 병을 보관해 두는 방식이었다라는 진술까지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커피였군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같이 오리 주물럭을 먹었는데 누군가는 멀쩡하고 누군가는 심정지 상태까지 빠진 거에 대해서 네. 커피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즉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여서 형사기동대 봉화경찰서 등 총 57명의 수사전담팀이 편성이 됐고요. 수사전담팀은 관련자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해서 단서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음료에 이렇게 농약을 탄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예, 가장 비근한 예로는 경북 상주에서 발생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이었죠. 네. 즉 상주시에서 화투놀이를 하던 와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툰 점에 대해서 보복 감정을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는 사이다에 대해 농약을 타버려서 그걸
나누어 마셨던 6명의 할머니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결과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해보았지만 배심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이르렀던, 즉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 포항에서 발생했던 농약 고등어탕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즉 고등어탕에 농약이 들어있어서 이를 나누어 먹었던, 아침 식사로 나누어 먹었던 주민들이 구토 증상을 보였던 사건이었고요. 또 16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농약 소주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히 경북 일대에서 유독 발생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감정을 가진 누군가가 농약이나 맹독성 물질을 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이 사건 또한 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고 또 원한 관계로 이어지면서 음식물에 농약을 탄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도적으로 살충제를 탄 것으로 밝혀진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살충제의 성분이 어떠하냐, 위험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맹독성이라거나 상당한 사망의 결과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의 농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커피에 탔다 혹은 오리 주물럭에 넣었다라고 하면은 살인의 고의를 무시할 수 없겠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중형 선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징역형 정도의 선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챙기자고 복날에 모이셔서 음식을 드신 걸 텐데 정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밥 먹기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6주 낙태 거짓이어도 엄중 처벌해야, 어떤 사건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논란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36주 된 태아를 임신 중단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 수사 이전에 정부가 먼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정 네. 혹은 고발의 형식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차 임신 중단 수술 영상, 이란 영상에 대해서 해당 인부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아울러 수술을 했던 의사, 이 두 사람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진정고발을 접수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가 있으니 본건은 무려 36주 9개월 차죠. 이런 상황을 참조해서 살인죄에 염두를 두고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영상을 보면 2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네. 그 여성이 자신은 임신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임신 중단을 하게 되었다. 즉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단을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수술을 거부당해서 지금 문제되었던 그 수술 의사로부터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종래의 다른 임신 중단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엄중 처벌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무엇보다도 태아를 자궁 바깥으로 적출시킨 상태에서 태아의 그 목숨을 끊은 것인지에 따라서 살인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결코 배제하지 않고, 즉 살인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사실상 살인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예,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브리핑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단 수술 주장이 사실인가? 즉 영상 자체의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청장은
사실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이미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란 전제는 거의 배제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고발장 내용만으로 성급하게 모든 걸 인정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나갈 것이고 아직은 사건 지역도 그리고 피해자의 혐의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좀 더 수사 과정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또 누리꾼들도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 일단 임신 36주 차에 낙태가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이긴 한지 그리고 또 낙태죄에 대해선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 후 입법 공백의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아직 10주 이내에 태아라고 하면 뭐 흡입술 정도로 가능한데 이제 이 사건은 36주 차이기 때문에 도저히 태아를 그 자궁 내에서 어떠한 중단을 시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태아를 바깥으로 꺼냈는지 적출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누리꾼들 중에서는 낙태죄 처벌 안 되냐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미 익히 알려져 있죠.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낙태 관련죄의 모든 것을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부에게 명시하기를 2020년까지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형법을 대체할 만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상에는 질환이 있거나 혹은 성폭행 피해에 의하거나 한 경우에만 24주 이내에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대 24주를 넘기면 중절 안 된다 라고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 임신 24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 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금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낙태의 범위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살인의 범위로 보아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이 없어서 36주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일반 산부인과 전문의에 따르면 간혹 임신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오는 인부가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봤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9개월 차까지 가면은 여성의 뭐 여러 가지 몸의 변화도 있고 배가 일단 나오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모르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걸로 보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임신선도 없다, 그래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태아를 살해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태아를 살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살인죄로 올곧이 처벌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람을 살인, 즉 사람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분만이 개시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진통이 온다거나 이런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자궁 내에서 태아를 살해한 다음에 꺼냈다, 사산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낙태죄의 처벌 흠결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산부인과 전문의에 따르더라도 36주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도저히 태아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 인부 내에서 해결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기술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즉, 뭐 예를 들면은 출산이라든지 제왕절개 방식을 이용해서 태아를 꺼냈을 것이다. 꺼낸 다음에 살해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살인죄의 가능성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강력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 자체에서도 종래의 다른 임신 중단 사건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36개월에 이르는 태아를 살해했다라는 것은 생명경시풍조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중한 처벌은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6주의 태아를 임신 중지를 하면서도 어떤 그걸 브이로그 형식으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159년형 구형해야
159년형이요.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들 숫자만큼 159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검찰의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예,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서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사건, 다들 다 죄송합니다. 참사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또 재난안전 상황실을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 기소되었고요. 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보석금을 납입하고 석방이 되어서 용산구청장으로 직무는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은 구청장에 있는 것이 맞다. 맞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으로 열렸던 대규모 헬로윈 행사였다. 이 행사에 인파 집중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고요. 이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네. 그럼 현재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박 구청장은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연 구청장이 이러한 직무를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일까요? 직무상 책임을 따지는 부분인데요. 네. 위험 징후는 112에만 신고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 주체는 소방청이며 그리고 지원기관은 경찰일 뿐이다. 구청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없다라고 책임 소재를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구청의 직원들은 전단지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찰이 전단지 수거 작업을 적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했던 것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울러 그 박 구청장 측의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난 상황실 설치를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즉 사고 당일에 사령관을 만난 이후에 박 구청장은 다른 간부들을 만났는데 당연히 필요한 상황 지시를 했을 것이고 안 했으면 뭘 했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가정적인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네. 또 재난 상황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라고 한 건 너무나 당연히 추측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고요. 또한 그 검사 측은 박 구청장이 그저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 즉 박 구청장은 현장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변호인이 답하면서 아울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소재는 소방청, 나아가면 경찰에게만 있을 뿐인 거지 구청 단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따라서 책임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하지 않았다라는 검찰의 기소는 기각되어야 된다. 받아들여질 수 없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네. 재난상황실 설치를 지시했다가 아니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자, 박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통상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사 사건인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힘든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박 구청장 측이 업무상 과실 자체가 없다고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 걸로 보이고요. 아울러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로까지 이어진 인과관계는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되는데 글쎄요, 너무나 중대한 사건, 사고 결과를 발생을 시킨 건이어서 지자체 장의 책임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인천 스토킹 살인범 항소심서 5년 형량 늘어난 이유입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인천 스토킹 살인 어떤 사건인지 경위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17일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네. 피해자는 6살 딸을 둔 37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여성의 과거 연인이었던 31세의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여성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도 양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1년 전 여성이 먼저 아침에 출근길을 나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겠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나간 딸이 뭔가 복도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미미하게 들렸고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님이 곧장 복도로 나갔더니 가해 남성인 31세 남성이 여성을 땅에 눕히고 흉기로 찌를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죠. 네네. 너무나 놀란 상황에서 어머니가 제지하러 가려 하였으나 마침 뒤에서 피해 여성의 6살 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성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였고요. 더 참사는 이 과정을 6살인 딸이 다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네. 이 남성의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이 남성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출근한다고 나갔다.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바른 생활, 이상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아서 우린 전혀 문제를 삼지 못했고 성실한 아이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피해자의 어린 딸이 사건을 다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 컸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살인 시점에서 이미 가해자 남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거네요. 예, 피해자와 가해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연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결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즉 결별 요구를 하자 이 남성은 그의 보복 감정을 가지고는 여성을 폭행해서 갈비뼈를 골절시키기도 했었고요. 또 여성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피해자의 딸의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괴롭힘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피해 여성이 이미 이 남성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라는 내용, 접근금지 명령이 이미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은 접근금지 명령조차도 위반을 하면서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를 했고 그 과정에 현행범 체포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석방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경찰로부터 가해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면 뭐 스마트워치를 반납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여성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까지 같이 겸해졌죠. 네. 당시 여성은 곧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스마트워치를 배부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 경찰로부터 피해 여성은 더 이상은 이제 가해 위험이 없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납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긴급한 상황에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었거나 혹은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면 사망의 결과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변호사님, 이렇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접근 금지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잠정 조치라는 겁니다. 이제 일단 가해자 당신 재판받을 때까지 적어도 2개월 정도는 피해자 주변에 얼씬하지 마라,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라는 것이 기본이고 네. 또 더 나아가면 정보통신을 이용한 연락하지 마라, 문자,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내용의 잠정 조치를 내리는데 이걸 또 위반했다라고 하면 원래의 스토킹 범죄보다 잠정조치 위반의 혐의가 또 하나 더 사건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의 양도 더 늘어난다라는 게 보통이죠.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이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말씀드린 잠정조치라는 것은 5가지 항목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까운 접근금지, 연락금지가 시작인데 네. 이걸 자꾸 반복한다고 하면 새로운 잠정조치가 발령되면서 유치장에 수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구치소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이 계속 반복되게 위반된 경우에 한해서 수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앞서 1심에서는 25년형이 선고됐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볍다면 5년이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이 가해 남성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두 가지였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징역 30년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다 명령 받았는데요. 검찰은 사형 선고를 구형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는 그 가해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보호 조치 다 강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살상력이 좋은 흉기까지 구매하는 등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가해자는 이미 살인을 예견하고 계획을 했던 것은 굉장히 비난해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아울러 피해자의 일상을 봤을 때에는 이혼 이후에도 혼자 딸을 양육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가해자의 한순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중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점 감안한다면 가해자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에 대해서 1심이 선고했던 25년은 너무 미약하다라고 봐서 오히려 항소심이 5년을 더 얹어서 30년형을 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 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변호사님 견해도 궁금한데요. 이게 어쨌든 계획살인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벼운 형량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무엇보다도 다른 판례와의 형평성은 무시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5년을 더 선고했다라는 부분은 좀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긴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 또 하나의 쟁점이 보복살인이 과연 적용이 되는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보복살인이 아니다라고 굴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가해자 측은 보복살인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복살인인 경우에는 일반 보통살인인 경우보다 선고형의 최하한이 더 높습니다. 네. 일반 살인인 경우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데 보복살인인 경우엔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기 때문에 이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보복살인이 맞다라고 판단을 보였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항소심 선고 날이 사건 발생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피해자의 기일이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늘었지만 유족들에게 과연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유족 측은 이번 선고 형량은 미흡하다. 원하는 만큼의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 네.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라는 점을 토로를 했죠. 아울러 뭐 어떤 형량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살인죄의 중한 결과에 대해서 무엇보다 마음 아픈 그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네. 이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폭력처벌법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전 연인 관계이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살인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시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교제폭력처벌법 하루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의 저희 법률 방송에서도 금요일마다 교제폭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점 본다면 교제폭력 처벌법 점점 더 여론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도 느껴집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교제 살인 사건,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교제폭력은 일단 2014년도에 6,600건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 10,000건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800건까지, 그리고 이처럼 따진다면은 2014년 대비해서 거의 92%가 폭증한 상황인데요. 왜 교제폭력이 자꾸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즉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지 못하는 것, 법안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이런 원인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제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아주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비밀을 다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어디 살고 있는지, 과거는 어떠했는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모두 다 내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너 폭력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쉽게 먹혀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하, 즉 처벌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교제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보고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접근 금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2개월, 2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어서 총 6개월 정도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교제 폭력은 6개월로 부족합니다. 2년이 기본적으로 해야 서로 간에 무관심해지고 아예 각자의 영역에 생기는 상황이어서 처벌보다는 보호 조치의 강화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교제 폭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변호사님이 교제 폭력이 반복되는 배경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서로 간에 친밀하고 아무래도 교제하는 사이에서는 가불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니 평소에 명령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해달라고 하면은 들어주고 하는 관계가 또 들어주겠지, 부탁하면 쟤는 내 말을 받아주겠지라는 아주 습관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남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도 나쁘지만 교제하는 사이에 서로 관계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들 사이의 관계, 비록 교제하는 것이나 서로 연락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교제 폭력의 경우 헤어진 후 보복 범죄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연인 간의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거나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분리된 것처럼 교제 폭력 처벌법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스토킹 처벌법이 과거에 반의사 불벌죄이다가 그 법령은 폐지가 됐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교제 폭력은 단순 폭행이나 이런 건에 머물지 않아요. 폭행이나 모욕처럼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영역에 머물지 않고 중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떡할 것이냐가 문제되는 거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제폭력 처벌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교제폭력 처벌은 스토킹법이라든지 형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좀 더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서 교제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교제폭력 예방법, 아니면 교제폭력 보호조치법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실제 교제 폭력 사건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근본적으로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거죠. 교제를 네. 끊어야 되는 거죠. 피해자분의 경우에도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가해자가 서로 연인하는 관계에서 교제폭력 사건을 보면은 비단 한 사람이 때린다 이거에서 그치는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의 가해자들은 때리고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극진히 잘해주는 습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돈 문제가 얽혀 있어서 돈 갚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너희 부모님에게 내가 잘하고 싶다 이런 식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과거의 교제 관계로 좀 원상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접근 금지의 기간이 6개월은 짧다고 보이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2개월이죠. 여차해서 2개월 놓치게 되면은 2개월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니까 기본적으로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긴 기간의 접근 금지를 명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좀 황당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주요? 예, 가해자를 아예 분리 조치를 시켜서 강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바꾼다든지 이런 좀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때 연인이었고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동등한 관계임에도 소유했다고 착각함으로써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이 있거나 그 비슷한 일이 있다면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산책하는 부부 덮친 전동 킥보드, 부인은 사망입니다.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일인데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당시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6일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일산 호수공원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서 60대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 부부는 옮겨졌는데 네. 결과적으로 부부 중에 아내는 9일 만에 숨졌고요. 남편은 지금도 치료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봤더니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원래 2명이 합니다. 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네. 예, 무엇보다도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에 자전거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사람들이 걷는 도보길로 네네. 가버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이 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타고 있었고요.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허 없이 없었다고 탄 거죠. 하죠. 네. 또한 마지막으로 헬멧 등의 보호 장치는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 자체 저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불법은 아닙니까? 예, 현행 도로교통법상 그 퍼스널 모빌리티, 즉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런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이런 개인 이동 장치를 탔다. 이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인 것이고요. 네. 아울러 이곳에서 헬멧이 없이 탔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탈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운전자가 고등학생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는 데 탔단 말이죠. 이 청소년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면허 없이 탔다라고 해서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확인을 했을 때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 할 때는 과태료 1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2명 이상 탑승했다 이거 위반한 것이죠. 이런 네. 경우에는 4만 원,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2만 원 정도의 과태료 사안이다 보니 이 때문에도 더 이렇게 주의의식 없이 마음 편하게 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60대 여성은 사망을 했고 남편분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 중이시라고 하는데 경찰이 이 가해 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 내에서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다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추가 범죄 입건이 또 범죄 혐의가 또 밝혀질 건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아직까지 유권 해석이 없다 보니까 경찰은 오히려 관계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전동 킥보드가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이게 비대면, 그러니까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대여를 할 수 있다 보니 면허가 없어도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한 명 이상이 탑승을 해도 제재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사 적발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네. 뭐 무면허 운전한다거나 헬멧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2명 이상 타는 경우가 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경찰이 워낙 사건도 많은데 이러한 킥란이라고도 하죠. 이런 고라니와 그 킥보드의 합성어인데 네. 이러한 전동 킥보드 사안까지 검거를 하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법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단속이 어려운데 과태료 처분으로만 그치니까 사고가 빈번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사고 빈도와 인명피해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사실 누가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이런 점 봤을 때에는 정확한 처벌이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주들에게 만약에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여를 했을 때에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시킨다. 행정처분 감내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갈 때는 반드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라고 합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뭐 속도를 5km만 줄여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속도를 5km만 줄여도 킥보드의 정지거리는 26%, 또 사고때 충격량이 36%나 감소한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본다면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5km만 줄이는 것이 사고 결과의 위험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아찔한 적이 많은데 모든 것이 무방비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활주하는 것을 보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중한 결과를 면치 못하거든요. 반드시 5km라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당장 유튜브만 봐도 킥보드 관련 사고 영상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면허가 없다, 또 2명 이상이다, 그냥 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그림자 아이 없앤다. 오늘부터 출생통보제 시행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종전의 제도를 잠깐 볼게요. 종전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아이의 신고 의무자, 보통은 부모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도록 의무지어진 제도였는데, 아시겠지만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많아야 5만 원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났는데 2, 3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5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의 신고만 기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이가 출산한 의료기관은 아이가 출산한 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이러이러한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도록 먼저 의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측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음센터를 이용해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다가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 신고가 됐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확인 절차를 거치는군요. 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대법원의 시스템을 확인한 시읍면 측이 신고 의무자인 부모에게 얼른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독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독촉 최고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면 시읍면 측이 직권으로 출생 기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까지 그림자 아이, 즉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출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태를 이제는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러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배경이 있습니다. 일명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인데요.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졌죠. 예, 2019년도 1월에 투명인간 하은이 이야기가 발견됐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일이냐면 2010년도 12월에 생후 2개월 만에 이 하은이라는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 부모가 알리지 않으니까 정부라든지 관계기관은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사망 사실도 몰랐는데 친모인 조 씨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7년도에 경찰에 내가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다라고 자수하면서 아, 이런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었구나라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 지 7년 만에 발견된 일인데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부모의 신고에 기댈 일이 아니다. 즉 병원 측이 아동의 출생을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계속 이것이 방치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에서는 영아의 시신을 수년간 네. 냉동고에 보관했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까지 발생을 했고요. 이 때문에 도저히 되지 않겠다. 아이가 몇 명이나 태어난지 전수조사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출생한 아이 중에서 아동 2,100명 중에서 최소한 249명이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 사망된 것이 밝혀졌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출생통보제, 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족시키게 된 겁니다. 네.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도 시행이 됩니다. 원치 않을 임신 등으로 임신과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출산하게끔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출생통보제가 부담스러운 임산부들을 위해서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한켠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하실 거예요. 네. 출산 자체를 알리기 꺼려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런 사람은 아예 병원에 가서 낳지 않고 병원 외의 기관에서 불법하게 아이를 출산을 할 것이다.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서 아이를 오히려 더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당연히 그 점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라는 제도도 병행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네. 보호출산제는 무엇이냐?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자신의 출산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산모,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산모에게는 스스로 가명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통해서 산정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이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도 시행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1개월 이내에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네네. 이러한 보호출산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임산부는 최소한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1주 정도는 양육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입양허가 내려질 때까지는 스스로 보호출산제를 선택한 것을 철회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다 규정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보호출산 제도를 이용해 출산한 이후에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출산제는 두 가지 선택을 두고 있습니다. 즉 출산 전에도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네. 출산한 이후 1개월 이내에도 나 보호출산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즉 내 이름을 아이의 친모로 등재하고 싶지 않고 내 가명과 관리번호를 통해서 아이의 출생만 통보하시고 난 친모로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허락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바로 염려가 드는 것은 장애아입니다. 즉 출산을 했더니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친모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강하게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미등록 신생아 상태로 유기됐던 자립준비 청년 홍진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앞으로 장애아동이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서 활용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측에서는 장애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울분을 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미혼모도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다는 인식 개선 가장 먼저고요. 아울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혼자 키운다 하더라도 혹은 두 사람이 같이 키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갈등과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라는 게 기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에 귀도 기울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의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워낙 저출산이 지금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키다 보니 네. 요즘은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보호하자.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에게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편견에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거기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아이를 많이 낳던 때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두는 것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야 되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결국은 장래의 세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 보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실제로 중고등학생이 화장실 같은 곳에서 몰래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고 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경우도 워낙 많잖아요. 어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나 어떤 필요성 있는 그 대책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성경험이 있죠. 뭐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이제는 앞서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관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혹여라도 출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보호출산제를 시행을 할 때에도 먼저 그 산모에게 앞으로 이러저러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호출산 절차 이후에 친권상실제도라든지 아울러 자녀의 권리나 당신의 권리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도록 의무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출산 이후의 의무 그리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상식적으로 아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